민사소송법 9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특수한 청구 적격, 그러니까 개개의 소송 유형별로 특유한 청구 적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이행 소송에 있어서는 이행 소송의 대상은 뭐다? 이행 청구권이다. 조건부 또는 기한부 이행 청구권의 경우에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상, 사실상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다면 이행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이제 판례 입장 설명을 했었죠. 다음에 확인소송. 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다. 그러니까 확인소송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확인소송의 대상은 먼저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고 사실의 존부는 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159쪽 보시면요. 따라서 원고 소유의 대지가 피고 소유인 건물의 부지가 아니라는 확인. 이건 사실관계의 확인이죠. 만약에 이걸 다투고 싶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땅은 뭐 피고가 소유권이 없다. 이런 소유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라는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상 지적 표시 부분. 이 지적 표시 부분 사실상 기재 부분이죠. 그죠? 부동산 등기부의 그 표시 부분 맨 앞부분에 나와 있죠.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그런 표시 부분이 무효 확인. 이건 이제 사실관계, 사실 기재를 다투는 거죠. 그다음에 사찰 등록이 말소되었다는 확인. 이런 단순한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확인은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법률의 규정,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법률의 규정으로. 그게 뭐냐면 증서진보 확인 소송이 있어요. 어떤 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위조되었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죠. 그래서 증서진보 확인의 소 같은 경우에는 증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기해서 작성되었는가 아닌가. 작성 명의자의 의사에 기해서 작성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작성 명의를 도용해서 작성했다. 그 위조됐다는 거죠. 위조됐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이 이제 증서진보 확인 소송이에요. 근데 이때 증서진보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에요.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위조되었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죠. 그래서 이때 증서진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현재의 법률 관계의 존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한정이 된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죠. 그 다음에 차용증서, 금전 소비대차 사실, 그 다음에 어음수표 등의 유가증권, 정관, 유언서 이런 것들은 어떤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죠. 따라서 이런 서면들은 증서진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는 뭐야? 세금계산서 같은 건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죠. 그죠? 이건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공급자가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 사실이 기재된 서면이죠. 영수증, 돈을 영수를 하고 내가 돈을 영수했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서면, 대차대조표, 회계 결산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영업상의 어떤 손익관계를 밝히거나 뭐 이런 장부들이죠. 이런 장부들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기재에 불과하다. 아까 매매계약서라든지 차용증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잖아요. 매매계약이라든지 금전 소비대차계약. 근데 세금계산서, 영수증, 대차대조표 이런 것들은 무슨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에요. 단순히 금전을 용수한 사실, 어떤
재화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한 사실관계를 기재한 서면이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대차대조표나 회계결산 보고서 같은 거는 증서진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끔 이제 법원직 공무원 시험 문제에 보면 증서진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에 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뭐 이런 걸 이제 문제로 가끔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권리 또는 법률 관계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대상은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인데, 이때 이 권리 또는 법률 관계는 현재의 것이어야 한다. 과거의 것이거나 장래의 것은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 160조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종료된 이미 경매 절차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거. 이미 경매 절차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경매 절차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과거의 법률 관계에 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임용기간이나 정년이 도과된 이후에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거. 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더라도 이미 정년이 도과됐어요. 아니면 그 임용기간이 이미 도과됐어. 응? 예를 들어서 뭐 소송을 하는 도중에 정년이 도과됐어. 이런 경우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복직할 수 없죠. 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받아서 복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년이 도과했다면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복직은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런 경우 뭐예요?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됐다. 과거의 법률 관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장래의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도 소의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상속 개시 전에 상속권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거, 효력 확인을 구하는 거. 상속권은 언제 발생하죠?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상속권이 발생해요. 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 단계에는 아직 상속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속 개시 전에 상속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이익이 없다. 그 다음에 유언자 생전에 유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언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유언자가 사망한 때 비로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유언자가 생존하고 있는 한 유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 유언자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유언이 효력도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무슨 무효 확인을 구해요. 그죠? 이런 경우 소이익이 없다. 그런데 맨 밑에 줄 160종 맨 밑에 줄 보시면, 그런데 비록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과거의 법률 관계인데 지금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비록 과거의 법률 관계이지만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1쪽 첫 번째 줄이에요. 또는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하더라도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록 과거의 법률 관계의 확인이라 하더라도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 이제 과거의 법률 관계인데 어떤 비록 과거의 법률 관계이지만 어떤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하더라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냐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정년이 도과했어요. 그런 경우에 자, 해고 이 경우에 이제 법률 관계는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된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복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비록 정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어떤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징계 해임 처분으로 말미암아 뭐 일정 기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든지 이런 제한을 받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지금 과거의 법률 관계, 즉
과거의 법률관계, 해고라는 과거의 법률관계로 인하여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과거에 그 어떤 해임이나 파면됐다는 그런 징계 전력 때문에 내가 지금 공직에 취임을 못해요. 우리 현재 그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파면당한 경우는 3년인가요? 5년인가요?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네. 하여튼 파면 해임당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국가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고요. 국가공무원법은 또한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도 준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립학교 교직원도 해임이나 파면당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이 금지가 돼요. 이렇게 공무원이라든지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에는 뭐야 해임 무효 확인 또는 해고 무효 확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될 게 없겠다. 왜냐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항고소송을 가야 되거든. 행정소송으로. 그지? 해임이나 파면이 왔으면 먼저 그 소청 심사를 거쳐가지고 그 취소하라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오히려 이거는 이제 우리 사립학교 교직원에 해당이 되겠네. 그죠? 사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의 법무관계는 그거는 공법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령의 규정에서 일정 기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비록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 기간 도중에 정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우리 161쪽에 내 각주 2번이 이게 뭐냐면 2개월 정직의 징계 처분을 받아 정직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다면 정직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임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요. 이 각주 2번 같은 경우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판례예요. 이건 일반적인 판례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건 혼동의 우려를 여러분들에게 좀 혼동을 줄 필요가 있어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각주 2번에 있는 이 판례 입장은요. 이런 판례도 있구나. 이 정도만 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 우리가 아까 원칙적으로 지금 내가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임용 기간 또는 정년이 도과했어요. 그런 경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소유이익이 없다 그랬잖아. 복직할 수 없으니까 과거의 법률관계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복직할 수 있다면 현재 법률관계지만 내가 이제 해고 무효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복직할 수 없어. 이건 흘러가는 과거의 법률관계야. 그래서 이거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소유이익이 없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임금 청구 안 하나요?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요.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보통 그 해고 일정 기간 동안 해고가 내가 만약에 그 무효인 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의 어떤 내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죠? 그 임금 상당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이건 이행 소송이죠. 이행 소송은 당연히 소유이익이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게 소유이익이 없는 거고, 내가 지금 무효 확인 청구,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지금 임금 지급 청구 두 가지 청구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소유이익이 없고 임금 지급 청구는 당연히 소유이익이 있죠.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원래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정년 때까지 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거 잘못된 해임 처분을 받아서 내가 지금 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당연히 다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무슨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때문에 그러는데 우린 지금 이 민사소송이잖아. 민사소송. 이거 지금 항고소송이 아니잖아요.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 아니에요. 민사소송. 민사소송이 무슨 공정력이 있어요.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이라고 하죠. 여기는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무효 확인 판결을 받아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과연 이 사람이 지금 해고 한 1년 전에 해고당해서 지금 한 1년이 경과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원래는 이 해고가 이게 잘못됐어. 원래는 뭐 하여튼 절차 위반이라든지 해고가 불법적이다. 그런 경우에는 해고가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간 상당 기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해서 내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만약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임 처분이 이제 취소를 구해서 효력이 소멸되어야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으로는요. 해고 무효 확인 민사소송에서는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임금 지급 청구를 구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소유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 청구는 소유이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판례가 이상하잖아. 이 각주 이번 판례 이거 뭐라는 거예요? 각주 이번 판례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으니까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이 판결은 이거 조금 조금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판례로 보여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판례로 보여. 예를 들어서 뭐 이 경우에 임금 지급 청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효 확인만 구한 거야. 임금 지급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 무슨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든지 무슨 다른 사정이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판결문을 봤어요. 좀 약간 판례가 이상해서. 근데 판결문을 봤더니 그런 취지의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 판례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례인데 그렇다고 이런 판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읽을 때 이건 일반적인 판례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판례도 있다. 이제 요게 비록 과거의 법률 관계이지만 소유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첫 번째,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 그 예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데 정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그 징계 해임을 받은 전력이 공직취임이라는 이익을 어떤 법률상 이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는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과거의 법률 관계지만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비록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하더라도 그 법률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때에는 과거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예가 여기에 해당이 되냐면 거기에 161조 중간쯤에 혼인이나 입양 등 신분관계 또는 회사의 설립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전제로 후행하는 수많은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법률 관계 그 자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면 이때는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하더라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된 이제 대표적 판례는 뭐가 있냐 하면 이제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이란 게 그걸 왜 제기를 하냐 하면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 이런 확인을 구하면 그 확인 판결이 내려지면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혼인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소송인데요. 이렇게 사실상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어떤 사실혼 관계에 따른 확인을 통해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려는 목적인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일반 배우자가 사망했어. 이런 경우에 사실혼 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소유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혼인신고를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사실혼 관계는 뭐예요? 흘러간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된 거죠. 혼인 관계가 해소된 거죠. 사실상 혼인 관계도 해소된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의 법률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뭐 사실상 혼인 관계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죠.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법률에서 보면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군인연금법에서는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유족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법률상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유족급여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률상 배우자인 경우에는 증명하기가 쉽죠. 법률상 배우자는 뭐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가져가면 거기에 혼인관계가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혼인관계 증명서도 있고. 그런데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명서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뭐 내 배우자가 내 군인이었는데 배우자가 훈련을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 군인연금공단에 가가지고 내가 배우자요 사실혼 관계에 있어. 그러니까 유족급여를 앞으로 나한테 주시오 하면 그 군인연금공단에서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유족급여를 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어떡하냐고. 거기서 알 방법이 없잖아. 사실혼 관계는 뭐 그럼 매번 유족급여 받을 때마다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사망한 상대방 배우자 가족들 전부 데리고 와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걸 일일이 증명받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혼 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소이익이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응? 이런 경우는 비록 과거의 법률 관계와 사실혼 관계에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했어. 비록 과거의 권리 관계이긴 하지만 지금 유족급여 청구권이라는 이런 권리 관계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물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야. 증명할 수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증명을 해? 그거를 얼마나 귀찮아요. 간단한 방법인 거죠. 소송을 하는 거죠. 소송을.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일방이 사망을 했는데 예를 들어 법률상 유족급여 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소이익이 있다. 그런데 다만 이때 상대방 배우자가 죽었잖아.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해? 이때는 검사를 피고로 해서. 검사를 피고로 해서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요게 이제 요게 해당되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과거의 법률 관계는 원칙적으로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 현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비록 과거의 법률 관계라 하더라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장래의 법률 관계라 하더라도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건부, 기한부 권리 관계라 하더라도 어떤 보호할 법적 이익이 있다면 확인 소송이 허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각주 1번에 보면요. 162쪽이요. 162쪽에 각주 1번에 보면 이게 어떤 소송이냐 하면 자, 낙찰자가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 낙찰자 결정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거야. 이제 낙찰자를 결정했는데 이제 2순위 낙찰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1순위 낙찰자하고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국가가 발주한 뭐 공사 입찰에서 1순위 낙찰자로 예를 들어서 1순위 낙찰자가 삼성건설이에요. 근데 2순위 낙찰자가 GS건설이야. 이때 이제 GS건설에서 이거 뭐야 입찰 절차 이거 잘못됐다. 낙찰자 결정 잘못됐다. 제대로 낙찰자를 결정했으면 내가 낙찰자다. 이거 내가 낙찰자. GS건설이 낙찰자다. 뭐 이러면서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이런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적격 심사 1순위 낙찰 예정자를 정했는데 이제 1순위 낙찰 예정자를 정한 다음에 이제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낙찰자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주 1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1순위 낙찰 예정자로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건설이 1순위 낙찰 예정자로 정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낙찰 예정자로 GS건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GS건설이 이제 뭐 했는데 졌죠. 그래서 삼성건설에서 가져갔어요. 그 3,800억짜리 건축공사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크죠. 토목공사는 조 단위가 많이 있는데 이 건축공사는 1,000억 넘어가는 건 흔치 않아요. 건축공사는 그게 아마 3,800억짜리 건축공사였는데 삼성이 가져갔죠. 삼성하고 GS가 그 공사 따려고 한 몇 년 전서부터 TF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가지고 합숙하면서 준비를 했대. 그러니까 둘이서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S건설에서는 열받은 거지. 삼성한테 져가지고. 근데 하여튼 자 이런 경우 GS건설에서 1순위 낙찰 예정자 정한 거 잘못됐다. 내가 진정한 낙찰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입찰 절차의 취소를 구하는 그리고 이제 내가 진정한 낙찰자라는 지위 확인을 구하는 그러니까 1순위 그 삼성건설에 대한 1순위 낙찰 예정자로 결정한 게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가 2순위니까 자기가 이제 1순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법률상 지위인데 조건부 법률상 지위라는 거죠. 이런 확인 소송도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이제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 원고하고 피고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지만 당사자 일반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 관계에 대해 확인을 구하는 건 흔하지는 않지만 제3자 상호 간의 법률 관계라 하더라도 그 법률 관계에 따라서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떤 불안 위험이 야기된다. 원고의 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록 다른 사람 사이의 법률 관계라 하더라도 확인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근저당권자가 물상 보증인을 상대로 피담보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소이익이 있다 이렇게 봐요. 자, 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피담보 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누구예요? 저당권자하고 저당권 설정자죠.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피담보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담보 채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채권자는 누구예요? 이 피담보 채무,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는 은행이고 채무자는 나죠. 근데 내가 부동산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해. 그래서 내 동생한테 부탁해서 넌 집 있지? 네 집 좀 담보로 좀 제공해 주면 안 되냐? 그래서 착한 내 동생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해 준 거야. 이때 내 동생이 뭐가 돼?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야.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지. 채무자는 누구야? 나지. 그러면 이 채권 채무는 누가 돼? 은행하고 내가 은행이 채권자, 내가 채무자가 되는 거지. 물상 보증인인 내 동생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근저당권자가 누구를 상대로 이 대여금 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물상 보증인의 내 동생을 상대로. 이것도 뭐야? 소의 이익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소의 이익이 있다. 예, 요게 이제 특수한 청구 적격 중 이제 확인 소송이 있어서의 이제 청구 적격이었고요. 다음 형성 소송이 있어서의 청구 적격을 한번 보자. 163쪽이요. 자, 형성 소송은 아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형성 소권을 대상으로 해. 형성 소권을. 그러니까 형성 소권이란 게 뭐냐? 형성권 중에 소송의 방법으로 형성권을 행사하도록 이렇게 법률에서 정해놓은 걸 형성소권이라 그래. 형성소권. 이 형성소권, 이 소자가 이 소송할 때 소자예요. 근데 형성권인데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는 형성권. 이거 누가 이렇게 정해놨어? 법률이, 실체법이에요. 그래서 형성소권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이런 용어는 쓰지 말자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글쎄 나는 뭐 형성소권이라는 용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을 딱히 뭐라고 한 단어로 딱 정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형성권. 이건 너무 길잖아. 형성소권 하면 이해가 딱 되지 않나요? 난 이 용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을 해요. 근데 이렇게 형성 소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혼인 취소 소송. 이거 우리 민법에 혼인 취소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가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 소송이죠. 이혼 소송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혼 소송도 우리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는 협의 이혼이 있어요. 당사자가 협의하는. 근데 당사자가 사는 협의가 안 돼. 그럼 방법은 뭐야? 그러면 이제 이혼 소송밖에 없는 거지. 재판상 이혼 청구하는 거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성 소송이죠. 혼인 이혼 소송도 대표적인 형성 소송이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계약의 해제 해지권, 취소권 같은 일반적인 형성권은 이건 형성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성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서 남아있는 법률관계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청구 적격. 오늘은 소의 이익 중에 청구 적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주차 때 권리 보호의 필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